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을 이제 또 저와 함께 하실 텐데 강사 임경하고요. 핵심 이론 시간이에요. 핵심 이론은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이 딱 전달이 되죠. 뭔가 좀 중요한 거를 가르치겠다. 눈빛 되게 좋다. 그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께 전달이 잘 될까. 저희가 4주 플랜으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4주 동안 사실 지금 기본 강의를 듣고 저와 함께 안심문제 풀이까지 그렇게 해서 다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물론 좀 뒤늦게 합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기본 강의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수준이 좀 더 많이 올라가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에는 저희가 사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4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모의고사를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모의고사 때는 정말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이제 기초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풀어보시고 결국 그 시험지를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은 좌절을 하시겠죠. 내가 과연 올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들이 바로 모의고사인데, 그래서 그걸 들어가시기 전에, 그래서 저는 핵심 이론 시간에 좀 약간 워밍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4주 동안 첫 시간은 우리가 민법의 손해배상에 대한 그런 계산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살짝 좀 달아드리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또 갖고요. 그리고 3월에 그 근로자 재해에 대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문제집은 사실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라서 이 문제집에 있는 답안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시험을 보실 때 실제 풀으셔야 되는 내용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해드리고 그렇게 첫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2주차, 3주차, 4주차는 어떻게 보낼 것이냐. 제가 화요일까지는 자료를 업로드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걸 반드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오세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 과거에는 그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쭉 한번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부터 우리가 그러한 제도가 이제 바뀌면서 그때는 계산 문제도 사실 거의 다 출제가 되지 않고 약수 위주로 출제가 되다가 계산 문제가 한 15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15년부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간단하게 뭐 계산 문제 뭐 어떻게 풀어라 뭐 덩어리로 크게 뭐 30점 그리고 뭐 약수 10점씩 이런 패턴으로 쭉 가다가 최근은 어떻게 나오냐면 계산 문제 뭐 30점인데 이 중간중간 관련된 약술 뭐 5점짜리 그리고 약술 뭐 3점짜리 이렇게 해서 소분해서 문제를 또 막 내요.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올려드린 그런 자료는 단순하게 그냥 문제 하나를 딱 올려드리는 것보다 이러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같이 해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 그대로 다뤄드리되 평이하게 글밥으로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그걸 한 번씩 스스로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늘 강조드리지만 이제 5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해요. 그건 제가 오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사실 지구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가 좀 그렇거든요.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막 지쳐서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하는데 지구력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나셨으면 너무 다행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안 하시면 이 남은 3개월이 채 안 남았죠? 3개월이 3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념을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7시가 약간 안 돼서 왔거든요. 6시 한 50분 정도에 온 것 같아요. 일부러 더 일찍 왔어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기 옆에 상담실 비슷하게 이렇게 의자 3개 놔져 있는 그 자리에 저는 7시 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물론 시간이 남아서 일찍 오는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저기 오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공부를 좀 돕고자 일찍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욕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셔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학원비 내셨잖아요.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그 학습 게시판에 그 질문 내용들을 이렇게 혹시 확인들을 해보시나요? 내가 질문한 내용이 아닐지라도 그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질문을 보시고 벌써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아, 수준이 있는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들이 나눠져요. 그렇다라는 거는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하는 분이 유해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준이 낮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이 동차를 노리시는 분일 수도 있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먼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7월 말일날 시험을 보는 건 동일한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 중에서 합격자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써 갭 차이가 난다라는 표현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거예요. 수준이 완전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안심문제 들어갈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되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막무가내로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조절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시는 거라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해야 되는 그 할당량을 정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핵심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반드시 업로드 먼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스스로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욕심을 내신다면 답안을 직접 써보시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비록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첨삭을 해드릴 수도 있겠죠. 아, 이거 아니다. 아니면 너무 잘 썼다. 그러니까 욕심 낸 만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강의도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엔 일찍 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획 세우시는 것 반드시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면 오늘 배우신 거는 절대 주말을 넘기지 마시고 복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은 그나마 또 나은데 저도 나이가 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1차 그 응시생들 좀 줄은 거 아시죠? 그런데 1차 응시생들이 좀 줄었어요. 저희 자격증이. 그런데 1차 응시생이 줄었다고 해서 2차 합격생이 많아지진 않아요.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300명 안에. 그런 각오로 해주시고요. 적당하게 공부하다가 가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셨죠? 반드시 올해 합격하겠다는 마음으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4주차는 그렇게 알차게 보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때 딱 진입했을 때 덜 좀 좌절하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올 한 달에 잘 제대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습니까? 네. 자, 제가 문제집을 좀 가지고 오시라고 했어요. 문제집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제가 만든 그 문제집은 앞부분에 약수를 좀 위주로 해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수록을 해놨는데 그 약수는요, 여러분들 외우실 수는 없어요.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다 외우실 수는 없고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그 굵은 글자로 되어져 있는 결국 키워드죠. 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읽어보시면서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좀 암기하시는데 그 암기해야 할 내용들이 좀 굵은 거. 제가 그 5월 말 정도에 약술 30문제 정도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30문제는 여러분들이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출제 확률 있는 약수를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2달 동안 그 부분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30문제만큼은. 그런데 그 30문제 안에 다 뭐 출제되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교재에 대한 여기 문제집에 대한 거기에 약수 수록되어 있는 거를 좀 보시라는 거죠.
거의 약술은 거의 그렇게 나왔었어요. 30문제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에서도 거의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거의 문제집에 있는 약술 정도로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기본에만 제대로 하셨으면 배책은 가락이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요. 제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배책 과목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수준들이 솔직히 표현이 그런데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락에 나오시는 거는 기본도 못 쓰셨기 때문에 가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걸 뭔가 자꾸 배우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락을 면하는 그런 수준의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기본에만 충실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교재 27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 강의. 없으시면 저 보셔도 돼요. 제 얼굴 보시면 돼요. 27페이지 문제집을 보시면 거기에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특수 불법행위 책임 27페이지예요. 2016년도에 우리 특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내용이 쭉 나왔어요. 2016년도에 약술로.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755조부터 760조까지 서술을 다 해놓으시면 10점이 되겠죠. 그런데 16년도에 그런 방식으로 나왔고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기출 16년도 이후에 17년도하고 그리고 20년도에 어떤 방식으로 나왔냐면 감독자 책임, 우리 755조죠. 일배책의 감독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을 문제하고 같이 언급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같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우리가 일배책에 또 강아지 맡기면서 사람 물고 막 이런 거. 그건 뭐예요? 동물 점유자 책임 뭐죠? 민법 제759조. 계산 문제에 믹스돼서 그런 식으로 기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안 나온 게 뭐가 있어요? 756조. 사용자 책임에 대한 부분들. 757조 또 뭐 있죠? 757조 뭐예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758조. 네. 반드시 달달달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그럼 우리가 758조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 책임, 그 작년에 의무보험으로 새로 들어온 5개 간판 떨어져서 사람 죽으면 결국 758조 도급 그 공작물 책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그 계산 문제와 같이 넣어서 이렇게 약술로 조금씩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55조부터 760조까지는 두세 조 정도 쓸 수 정도로 달달달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아직 못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근데 질문하신 내용들 이렇게 보면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나 봐요. 756조가 무슨 책임이에요? 사용자 책임이죠. 사용자가 어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죠.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서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 뭐 죽기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 근로자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는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3자는 일면식이 없는 말 그대로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바꿔 얘기하면 사용자의 근로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 바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선임 감독하는 그런 책임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는 그러한 대의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사용자 책임이에요. 사용자가 다이렉트로 근로자를 다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는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된 근로자가 제3자를 다치게 하는 책임이 민법 제756조.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특수불법 행위 책임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달달달달. 아셨죠? 네. 자, 이제 교재 94페이지 볼게요. 오늘은 첫날이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그렇긴 하되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94페이지 펴셨나요?
우리 손해의 3분설이에요. 우리가 민법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이제 계산 문제는 반드시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한 문제를 반드시 나오니까.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도 결국 사용자가 지는 사용자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 계산할 때도 민법의 손해배상이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의무보험이라든지 이미 뭐가 됐던 간에 그러한 부분이 다 반드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 이제 이거를 헷갈려 하실 시기는 지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우리가 손해의 3분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민법에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때 어떻게 져요? 손해의 3분설로 지죠. 어떤 손해?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 정신적. 적극적 손해는 뭐가 있어요? 적극적 손해는 말 그대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치료비겠죠. 다치면 치료비가 나갈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 간병비도 나갈 것이고, 그리고 뭔가 기구를 써요. 내가 뭔가 핀을 삽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내가 목발이 짚는다든지 이러한 기구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하는 보조고비도 들어갈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가요. 만약에 죽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네, 장례비가 필요해요. 장례도 치러야 되니까. 이게 바로 적극적 손해예요. 그러면 이러한 적극적 손해에서 우리가 그 즉시 지출되는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때로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향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을 합의 당시에 앞당겨서 받기 때문에 우리는 현가라는 그런 부분을 적용을 시켜요. 현가 적용이라는 거 달리 얘기하면 앞으로 들어갈 돈을 내가 미리 앞당겨 받으니까 이익이 생길 수 있죠. 하다못해 은행에 집어넣어도 우리가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이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익이 창출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공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가 적용이라는 표현을 달리 얘기하는 이자를 빼겠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발생하는 부분들을 지출을 해주죠. 자, 그리고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는 뭐가 있어요? 소극적 손해는 달리 얘기하면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 없어진 부분들이 바로 소극적 손해예요. 대표적인 게 병원에 들어가서 앉아있어서 치료받으면서 일을 못했다. 뭐 나와요? 네, 맞아요. 휴업손해 나와요. 죽거나 사망했어요. 죽거나 사망해. 네,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을 하면 상실수익이 나오죠. 상실수익에 대한 휴업손해도 대표적으로 상실수익 안에 들어가는 금원이긴 하지만 달리 표현해서 좀 구분시켜주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니까 헷갈려 하지 마세요. 만약에 사망을 했다면 여기에 우리가 계산하면서 뭘 더 공제를 해주죠? 네, 3분의 1이라는 생계비를 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장애를 입었다면 노동능력에 대한 상실된 부분만을 지급을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다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손해가 또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신적 손해. 네, 위자료예요. 위자료. 근데 위자료는 우리가 그 손해배상을 할 때 소송을 보통 가면 판사가 그 사람의 재반사장 여부,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그자의 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참작해서 원래 적용을 시켜주는데 일반적으로 지문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8천만 원이면 8천, 1억이면 1억. 기본적인 금액에 맞춰서 우리는 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자에게 가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실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가실에 대한 몇 퍼센트? 10분의 6만 적용을 해줘요. 만약 가실이 20%다. 그럼 20%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0%의 10분의 6인 2, 6, 12 하면 12%인 거죠. 12%로 조금 줄여서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는 취지인 거죠. 자보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해 3분설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인 거고, 여러분들은 이게 자잘자잘한 것 같지만 작은 실수가 여러분들의 그 결과가 또 0점 몇 점 차이로 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95페이지에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라는 중간 부분에
그 손해 분류해서 찾으셨나요? 우리가 직접손해, 간접손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손해는 뭐예요?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손해들이 바로 직접손해인데 간접손해는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뭐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 뭔가 우리 가게가 뭔가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간접손해라는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손해 밑에 특별손해가 있죠. 작년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손해가 시험에 나왔어요. 특별손해가 어떻게 나왔느냐. 특별한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뭐 언급해라 이렇게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유학생이 사고가 발생한 사람이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이에요. 아무래도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자가 뭔가 더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레벨이 좀 업되는 부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손해액을 산정할 때 이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논하라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약술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상기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조건 외워서 써라 이런 거보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내셨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만 충실히 하다면 말주변은 좀 없어도 뭐래도 끄적일 수는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6페이지 보시면요. 적극적 손해에 대한 부분들 치료비 및 보조기급이 찾으셨어요? 기양치료비는 뭐예요? 기양치료비. 네, 입원 당시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기양치료비라고 표현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퇴원 이후에 발생하는 뭔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을 향후치료비라는 그렇게 명칭을 쓰겠다라고 제가 강의 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게 되면 그렇다면 기양치료비는 그냥 그러한 이제 비용들이 발생한 걸 그대로 손해액을 산정해 주면 되는데 향후치료비가 문제인 거죠. 향후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합의 당시에 미리 앞당겨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 이자를 공제하게 돼요. 그게 교재 110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110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중간이자를 공제할 보조급이 개호비를 산정해보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 찾으셨어요? 풀어보셨나요? 자,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피해자가 이제 결국에 다쳐서 이자의 생명도 단축이 됐어요.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 남자 평균 임금이 80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남자 그 수명이 평균 수명이 그렇게 알고 여자들이 몇 년 더 살아요. 예. 몇 년 더 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사별한 아주머니들이 수명이 더 길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지문의 내용에서는 피해자가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쳤고 그자의 수명이 줄은 거죠. 원래는 더 살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고로 인해서 여명이 단축됐어요. 우리가 그 통계적인 그러한 여명에 대한 부분도 자료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실제로 판결을 내릴 때도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이자가 생년월일이 지금 몇 년이에요? 81년 10월생이에요. 81년 10월생이고 그리고 사고는 19년 10월에 또 발생을 했죠. 그래서 사고 당시 이자의 나이가 38세고 치료가 종결됐을 때는 40세예요. 그런데 이자의 기대 여명이 지금 40세의 기대 여명이 앞으로 향후 4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그럼 추정하는 평균 수명이 80세라는 거죠. 80세에 일반적인 사람이었을 거면 80세까지는 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자의 여명이 80%가 단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 40세 그런데 이제 추정되는 여명 기간이 원래는 이제 동일한 그러한 40세의 나이면 40년을 더 살 수 있어서 80세에 사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자가 지금
80%가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에 32, 32년이 줄어버린 거예요. 그럼 몇 년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네, 8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48세에 사망할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실제로 더 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더 살면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금액이 그러면 더 청구할 수 있어요. 예, 더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 뺏지는 않아요. 조용히 살면 되잖아. 그래서 뺏지는 않는데 어쨌든 더 청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거죠. 향후 이렇게밖에 못 살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하는 거고 48세의 사망으로 추정을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이제 8년 남은 거예요. 자, 그럼 보조기구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개호비가 필요해요. 개호비. 개호비와 간병비는 계산은 동일해요. 간병은 우리가 입원 기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를 간병이라는 보통 표현을 쓰고 개호는 퇴원 이후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개호라는 표현을 써요. 계산은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죠, 여러분? 이 개호는 도시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이 30일로 대략적으로 30일로 적용해라라고 기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계산이 제일 편하거든요. 왜 30일로 계산을 할까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1년 365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1년에 우리가 매달 28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고 들쑥이 날쑥이죠. 그러니까 계산 가장 편하게 30일로 산정하라고 지문에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30일로 계산을 해서 건설임금 보통임금에 대한 부분들로 임금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개호인 수가 들어가겠죠.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요. 1일 개호 최대치가 언제까지 인정해주죠? 16시간. 16시간 개호까지 인정해줘요. 그러면 이게 몇 명 쓰는 거예요? 2인이에요, 2인. 1인에 8시간.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8시간이면 1인이에요. 그리고 4시간이면 0.5인이에요. 그래서 그 개호인이 몇 명이 필요한지 여러분 반드시 지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여명 기간 동안,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는 1일에 몇 시간? 8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개호인 수가 몇 명이에요? 1인이에요, 1인.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이 필요하겠죠. 남은 지금 여명 기간 동안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남은 여명 기간이 호프 개수로 70이에요. 교재에 70.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여기 노동능력 상실률을 넣는 거냐고 그렇게 질문상에 노동력 상실률을 넣을 필요가 없죠. 왜? 사람이 지금 이만큼 필요한데 다리가 덜 다쳤든 많이 다쳤든 어쨌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넣으시면 안 돼요. 가실이 있으면 가실은 넣어야죠. 피해자의 가실. 그래서 계산 방법은 이거예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교재에서는 지금 건설 인구가 임금이 10만 원이었어요. 그럼 30일을 쓰면 300만 원이겠죠. 그리고 개호인 수는 1인이 필요했고 호프 개수는 70에다가 피해자의 가실이 40%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1억 2,600만 원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강의 시간에. 개호를 이 정도로 받아야 된다는 건 이 사람이 엄청 중하게 다친 거잖아요. 그런데 손사한테는 굉장히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했죠? 보조기구가 필요했죠. 얘네들을 그냥 딱 주면 좋은데 앞당겨서 주기 때문에 이자를 빼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매트리스, 그리고 하나는 특수침대. 그런데 매트리스는 수명이 몇 년? 네, 2년. 2년마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침대는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것도 잘 이제 세보셔야죠. 몇 개가 필요한지,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지. 이 사람이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은 8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트리스는 2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되고, 침대는
수명이 5년이라고 했으니까 5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자가 살 수 있는 날이 몇 년이었어요? 남은 기간이 8년이 남았었죠. 8년.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그 경관 연수표를 볼게요. 1년 있다가 발생하는 비용인데 앞당겨 받으면 0.95를 곱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표에 있는 내용이. 그리고 2년 있다가 발생할 비용에 대한 부분도 미리 받으니까 0.9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표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치료 종결부터 여명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해부터 비용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자를 빼줘요? 그냥 그대로 줘요? 맞아요. 그대로 지급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욕창 매트리스는 비용이 100만 원인데 첫 해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자를 뺄 필요가 없으니까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 발생을 해줘야 되겠죠? 2년 있다 발생하면 우리가 2년 뒤는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0.9. 그리고 또 2년 지나서 또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한 게 0.8.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그리고 2년 뒤에는 또 0.7.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 4번 바꾸고 나면 이자는 하늘나라 가요. 그래서 이걸 더 비용을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세보시면 40, 42, 44, 46, 48세 죽는다고 했으니까 교체할 때쯤 이미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49세까지 살아야 돼. 그럼 지급해야 돼요. 1년 쓰다가 같이 땅에 묻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셨나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전부 3.4가 나와요. 그래서 이 비용은 340만 원인데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죠? 그래서 가실을 적용을 해주면 금액은 이게 4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침대 계산은 편하죠? 몇 번 해줘야 돼요? 예. 맨 처음 한 번 해주고 2번 해줘야죠. 5년 있다가 또 바꿔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 침대는 300만 원. 1 더하기 5년. 5년은 뭐예요? 0.75. 0.75면 결국에 계산하면 여기 가실 1년에 40% 해주고 금액이 315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가끔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호프 개수하고 이거랑 뭐가 다르냐. 우리 기본교재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실수익 계산할 때는 월 호프만 개수를 적용을 시켜 기본교재 뒷부분에 월 호프만 개수도 있고 경관연수표도 다 있어요. 기본교재 보시면. 그래서 그 상실수익 계산할 때는 우리가 매달에 대한 그 금원에 대한 부분들을 다 산정을 해주기 때문에 월 호프 개수를 쓰는 거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몇 년 뒤에 앞당겨서 받는 연 경관연수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달라요. 그래서 그 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문에 다 주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만 하시면 돼요. 아, 호프 개수는 상실수익 계산할 때 적용하는 거고 경관연수표는 이렇게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할 때 적용을 시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 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일시수익 산정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 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 다만 좀 이제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우리가 14년도에 약술로 나왔던 문제예요. 114페이지가 어떤 약술이 나왔느냐. 급여소득자랑 우리가 무직자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예요? 급여소득자, 무직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네,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을 상실수익을 산정할 때 이자들의 임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약술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바꿔주실래요? 박스에 거기 산정요인에 개인사업자 거기 보이시죠? 개인사업자. 거기 개인사업자의 그 두 번째 줄에 인공구조 기본 통계 조사 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과거 명칭이고요. 지금 현재 명칭이 얘도 명칭이 한 2번 바뀌었어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올리는데 20년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만 이걸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한 장 넘기셔도 거기에 또 개인사업자 거기에도 그거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급여소득자는 유리지갑이잖아요. 투명하잖아요. 얼마를 벌었는지 받았는지. 그래서 현실소득을 산정을 할 때 급여소득자는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상실수익에 대한 부분들 산정할 때 현실소득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잖아요. 급여소득자는 신고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자가 얼마를 버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투명해요. 근데 문제는 개인사업자인 거죠. 왜? 이자들이 이제 신고를 제대로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사고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 이상은 번다라고 주장들을 하시지만 사실상 세금 신고가 안 돼서 일용 임금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백날 주장해도 의미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급여소득자야 당연히 그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입증이 되지만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기 때문에 신고된 임금을 적용을 시켜줘요. 이자가 얼마 벌었는지 그러한 부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입증할 수 없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용을 시켜서 해주는데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용임금으로 보통은 지급을 해줘요. 지금 일용임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적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무직자랑 동일하게 도시 일용임금으로 적용을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약술로 안 나오는 이상 지문에 만약 계산 문제를 적용시킨다면 다 지문에 친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하나가 있죠. 다른 거는 다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미성년자들 다치는 경우. 그것만 또 한 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안 하시고 혼자 하셔도 이거 다 푸실 수 있으세요? 그죠? 아직은 잘 안 되시죠? 근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의고사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다 푸셔야 되고 이건 좀 사담이긴 하는데 모의고사 채점할 때요. 쓰신 내용이 없으면 사실 저는 첨삭하기 너무 좋아요. 당연하죠. 그거 할 게 없는데.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쓴 게 없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럼 그거는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가 모의고사 거의 2달 앞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쓰시는 내용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없어서 못 쓰시는 경우도 많지만 습관이 안 돼서 못 쓰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집에 가셔서 지금부터 실제 모의고사처럼 답안을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전부터도 원래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자, 노동력 상실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손해 산정하는 것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급여소득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죠. 사고가 발생을 했고 만약에 이자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다면 정년이 있을 것이고 육체 노동자 우리가 몇 살까지 인정해줘요? 65세가 가동연화 종료 기간이죠. 그러면 이때에는 어떻게 해주죠? 현실소득에 대한 부분들 적용을 시켜줘요. 당연하겠죠. 정년 이후에는 무직자에 대한 부분하고 동일하게 해서 도시 일용임금에 곱하기 며칠? 22일을 적용해줘요. 또 이런 질문이 와요. 한 달 산정을 기초로 했을 때 월수를 30일로 하자. 그런데 왜 22일로 적용을 하시냐. 얘는 제가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22일은 그냥 무직자에 대한 부분들을 20일로 무조건 적용을 해주고 한 달에 대한 일수를 30일로 산정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도 있으니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거기에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일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무직자의 경우에는 사고 당시 이자가 20세를 초과한 그냥 결국 가동 연령 개시 이후에 사고가 났다면 직업이 없어도 이자에 대한 부분도 지급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정년이 따로 없겠죠. 쭉 해서 65세까지 도시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22일을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사고 이전에 가동 개시 이전에 미성년 아이들이 다친 경우에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가동 개시 이전에 사고가 나는 그러한 학생들, 저희 자부 약간 바뀌었죠. 군인들, 그죠? 배책도 아마 그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군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여자는 20세, 남자는 지금 18개월에 대한 부분들을 빼서 지금 21.5세부터 가동 개시되는 부분들로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은 수험생이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을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을 주장을 하셔야죠. 그리고 급여도 뭐 2005년까지 하여튼 200만 원씩 올려준다, 200만 원 올려준다며 안 된다고 밀었나요? 2025년도까지 웬만하면 맞춰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쨌든 그래서 가동 개시 이전에 미성년자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당시에 20세 이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세가 돼요. 가동 개시. 그리고 65세 가동 종료. 이때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라고 했어요. 수입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이 친구가 알바를 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다면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급을 해주지만 그거는 예외적인 그런 부분인 거고, 일반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는 이때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이때부터 지급을 해주는 거죠. 20세 이후부터 지급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호프개수를 적용해서 똑 떨어지게 이것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전체 호프개수에서 이 기간의 호프개수를 뺀 이 나머지의 호프개수의 그 기간이 240을 토탈 초과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전체 숫자가 240을 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급할 수 있는 전체 기간에 대한 그 토탈 내용이 240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가 나이가 어리면 호프 개수가 뭐 300 뭐 막 이렇게 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에서 이거를 240까지 이게 아니라 전체 지급하는 이 내용이 240에 대한 부분 초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왜 이때부터 호프 개수를 막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의 전체 호프에서 이 호프 개수를 뺄까요? 우리가 사고가 나면 20세 있다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때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정을 하되 돈은 미리 앞당겨서 받으니까 이때부터 이자를 다 공제해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호프 개수 기간에 이 20세 이후부터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빼주고 이 내용물이 240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저는 아이들도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3페이지 한번 볼까요? 103페이지. 장애를 산정하는 거. 이제 그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 못 하시는 분 설마 안 계시겠죠? 이거 계산 못 하시면 안 돼요. 교재에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셨나요? 아직 안 풀어보셨어요? 왜 안 풀어보셨어요? 자,
이거 한 번씩 꼭 풀어보셔야 돼요. 교재에 있는 내용은 풀어보시고 그 105페이지에 그 D번 보면 한 장 넘기셔서 105페이지 D번 보시면 거기 1번에 20% 하고 거기에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곱하기예요? 플러스예요? 네, 그거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오타예요. 그거 곱하기예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은 제가 혹시 풀어보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임의로 문제를 몇 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칠판을 보세요. 빨리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교재에 있는 거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자, 경관절 20%, 뭐 슬관절 20%. 그럼 차감 채증법을 이용해서 우리 노동력 상실 몇 %예요? 20에 1-20. 왜 해줘요? 차감된 걸로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20%니까 결국 네, 8이 16%에서 전체 노동력 상실률은 36%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경관절 20%에 슬관절이 20% 장애가 있는데 이 슬관절의 장애는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기양장애인 거예요. 기양장애. 그러면 이때는 노동력 상실률을 어떻게 적용하죠? 이자는 노동력 상실률이 경관절이 20%가 새롭게 생기긴 했지만 기존에 이미 20%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처음 스타트가 달라요. 100%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몇 %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사람은? 80이에요, 맞아요. 80%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20%에 지금 1-20%를 이미 기양장애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16%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번 사고로 인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딱 보면 암산으로 나와야 될 정도로 풀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슬관절이 20%가 있었어요. 슬관절이 20%. 그리고 기양증 기여도가 30%. 이번 사고로 슬관절이 20% 장애가 생겼는데 이자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장애는 아니지만 기양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양 증상이 몇 %다? 30%다. 기양증 기여도가 30%라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사고 기여도가 몇 %라는 거예요? 사고 기여도가 70이라는 얘기예요. 70%.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말장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양증 기여도 30%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사고 기여도가 70%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자가 슬관절 20%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20%에 대한 우리가 1-30 이렇게 적용을 해주셔도 되고 70%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적용받는 부분들은 14%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슬관절 20%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고 기여도가 30%래요. 그럼 사고 기여도 30%라는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뭐라고요? 네, 기양증 기여도가 70이라는 얘기예요. 기양증 기여도가. 그러면 이 슬관절 장애는 20%에 사고 기여도 30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6%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되게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시는 것보다도 실수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동일부의 장애예요. 슬관절의 20%의 장애를 판정을 받긴 했는데 사고 이전에 이미 동일 부위에 10%의 장애가 있었어요. 동일 부위에 이미.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더 가중이 된 거죠. 동일 부위의 장애가. 그러면 이때는
20에 10%인 이 그대로 장애를 빼서 10%를 인정을 해줘요. 이 부분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한시에 대한 부분도 한시장애냐 영구장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죠.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장애가 그 한시라는 내용들이 뭐 한시 3년, 그럼 3년 후에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시장애에 3년이 있었어요. 어디에? 정관절에. 몇 퍼센트? 20. 그리고 영구장애. 얘는 안 나.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구. 실관절에 20%. 그렇다면 이때에는 우리가 장애 진단을 받은 시점에서 3년까지는 이 장애가 다 있는 거고 3년이 지나면 이 영구장애 하나만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년까지 우리가 20% 차관체증법 적용을 해서 20이면 8, 26, 36%가 3년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고 3년이 초과해서 한시장애가 없어져 버리면 영구 하나 남으니까 그때는 몇 퍼센트만 남아요? 네, 20만 남는 거예요. 20% 이거 하나만 남는 거죠. 그래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여러분들이 상실수익 산정할 때 그 계산을 또 잘 하셔야 돼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이거 문제 하나 내고 이거 풀고서 우리 잠깐 쉬어요. 자, 한번 거기 옆에 그냥 하나 그냥 쓰세요. 사고부터 우리가 퇴원까지 호프 개수가 2예요. 그리고 사고부터 3년 한시 종료까지 호프 개수가 32. 그리고 사고부터 정년까지 호프 개수가 92. 그리고 사고부터 가동 종료까지, 가동연한 종료까지 호프 개수가 142.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장애는 지금 했던 거 3년까지 이렇게 있고 3년 종료 후에는 실관절 20% 장애 하나만 남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자의 지금 피해자의 현실소득은 얼마? 300만 원. 그리고 보통인부 임금. 노인단가는 10만 원. 이자의 상실수익 하나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로 해서 이 정도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3년까지 장애는 36%, 영구 장애에 남은 거는 20%. 그리고 호프 개수는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자의 임금 300만 원을 기초로 하고 일용임금은 10만 원. 그래서 상실수익을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5분 드릴게요. 예? 가실 없는 걸로. 장애만 이렇게 해서. 암산 힘드시면 하실 수 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계산기 그냥 쓰셔도 돼요. 전화 계산기로. 암산하기 힘드시면. 안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현실소득 300만 원. 월 300이에요. 그리고 도시 임금 10만 원. 호프 개수 사고부터 치료 종결까지 사고부터 한시 종료까지 32. 그리고 사고부터 정년까지 92. 그리고 사고부터 가동 종료까지 142.
그리고 장애는 우리가 36% 그리고 영구장애 20%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적용하라는 거죠. 산정하실 때, 상실수익 산정하실 때 노동능력 상실률. 3년까지는 36, 그리고 3년 종료에는 20% 이렇게 해서 다 풀으신 걸로 보고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맞추셨으면 당연한 거고요. 틀리셨으면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사고부터 치료 종결까지 결국 입원 기간에 대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때는 제가 장애가 우리가 노동력 상실률에 대한 부분인데 100% 그냥 보자겠죠. 병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입원해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급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급여를 받았어도 동일해요. 왜? 과거에는 손해라는 부분들이 내 주머니에서 뭔가 금전적으로 차액이 났을 때를 우리가 손해라는 표현들을 썼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그런 부분들도 손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입원 기간에 대한 부분들 100% 노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자에 사고 당시에는 이자가 지금 근무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소득에 대한 300만 원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노동력 몇 퍼센트? 100%. 후폭 개수는 네 이렇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럼 계산하면 600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1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노동능력을 적용을 해주는 거죠. 노동력 상실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36%였죠. 그러면 300만 원에 대한 이때는 노동능력 36%를 적용을 해주고 호프개수 중복되는 기간 빼야 되니까 32에서 1을 빼면 3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24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1시 종료 이후부터 이제 정년까지는 임금은 급여를 받고 있을 것이니까 300만 원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데 단 이제 여기서 노동력 상실률이 1시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장애는 영구장애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면 그대로 20%를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영구장애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0%. 그리고 호프 개수는 92에서 31을 빼니까 60이죠. 60. 계산하면 3,600만 원이 나와요.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정년 이후에는 도시임금, 우리가 건설노동자 보통임부 임금을 적용을 해줘야 되니까 10만 원. 10만 원에 며칠? 22일. 이렇게 적용을 해주죠. 22일 적용을 해주고 이때도 노동능력 상실된 부분들이 20%가 있으니까. 그리고 호프 개수는 50. 계산을 하면 2,2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9,640만 원이 나오는 것 같아요. 640.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한시 장애만 있었다면 그냥 이거는 빼고 그냥 한시 장애만 있었다면 한시 장애가 없어지고 영구 장애 있는 부분들은 더 이상 해줄 필요 없는 거니까 한시 장애 종료하면 끝인 거예요. 상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실무를 하시게 되면 영구 장애도 있지만 한시 장애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지. 자, 저희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근로자 재해 답안 좀 바뀐 내용들 해서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